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후보에 오른 많은 멋진 세계 영화 감독들과 같이 후보에 오를 수 있어서 너무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었고요. I think we use only just one the language, the cinema. Thank you. 영화 기생충이 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방금 전 봉준호 감독의 소감을 들으셨는데요.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기생충이 예상대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한국 영화 최초 골든글로브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타임즈는 영화 기생충을 2019 영화로 선정하면서 기생충은 디스토피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영화가 사실 현대사회의 계급투쟁에 관한 날카로운 시선을 담고 있어서요. 생생경제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영화입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영화 기생충 이야기 나눠볼게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죠. 네,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러게요. 골든글로브의 외국어 영화상, 이게 어떤 상이고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미국에서 뭐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면 골든글로브하고 아카데미상이 있는데요. 골든글로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을 받게 되면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로마라고 하는 작품이 이 골든글로브에서 감독상을 받았는데 아카데미에서도 감독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스페인 영화였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외국 영화인데 어쨌든 골든글로브는 이제 외신기자협회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제 점수를 매겨서 상을 주는 것이고 아카데미는 아카데미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회원들이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각각 점수에 따라서 이제 상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아카데미 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신호로 읽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제 언론 매체에서 주목을 하는 겁니다. 골든글로브 상 수상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골든글로브가 아카데미의 바로미터로 지금까지 여기 왔기 때문에 더 희망적인 그런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유독 골든글로브가 한국 영화가 넘지 못했던 높은 벽이었다 이러는데 맞습니까? 사실 이제 골든글로브뿐만이 아니고 아카데미도 후보조차 이제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벽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또 이제 골든글로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신 기자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아카데미 같은 경우 아카데미 협회 회원들이 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대표성을 보면은 아카데미가 좀 더 많죠. 왜냐하면 아카데미 회원이 되려면 이게 다양해요. 그 구성원이 뭐 감독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시나리오 작가일 수도 있고 제작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균형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든글로브에서 이제 상을 받았다는 거는 1차 관문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후보에 이제 오른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수상을 했던 그런 측면이 더 의미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든글로브는 외신 기자들이 평가한다고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 기생충이 말하는 그런 시대 정신, 말하고 있는 문제의식 이런 게 지금 현재 기자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저는 일종의 외신 기자들은 두 가지 관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외신 기자라는 거는 이제 해외의 그런 뭐 뉴스를 직접적으로 미국에 전달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은 해외 영화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뭐 영화들이 지금 현재 화두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관문 역할이고요.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는 관문 역할이고요. 사실 기자의 역할은 이제 그런 역할이고 방송도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품이 사실은 이게 골든글로브하고 아카데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면 미국은 사실 이 팝컬처의 중심부이기도 하면서 좀 더 대중성 있는 작품들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럽의 3대 뭐 4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도 그건 우리의 어떤 대중성과 팝하지 않아라고 하면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브와 아카데미 같은 경우 예전만 못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상을 받게 되면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세계 시장에서 흥행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일종의 바이어들이 더 많이 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카데미상 효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게 되면 또 극장에 일단
뭐 높게 이제 판매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흥행이 이제 보증된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매체가 좀 약간 다양화되면서 아카데미상 효과가 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 자체가 장르적이나 소재나 이런 것들이 세계 보편적이면서도 예술성도 있고 또 대중성도 있으니까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대 정신도 담겨져 있고 그 시대 정신을 얼마나 대중적으로 그렇죠. 표현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도 된다, 평가도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결국 이 시대 정신 때문에 오늘 생생경제에서 이 기생충 영화를 다루는 건데 이 영화 기생충을 관통하는 큰 줄기는 빈부격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오랜 갈등을 빚어왔었고 그 갈등을 대저택과 반지하라는 아주 탁월한 묘사를 통해서 이 영화를 영화화하면서 굉장히 예술적이고 대중적인 걸 다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외국 사람들 마음을 네. 이렇게 올렸을까요? 일단 처음에 해외에서 이제 상을 받고 또 국내에서 개봉을 했을 때 국내에서는 굉장히 거꾸로 반발하는 평가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저 그런 특히 평가 많이 봤어요. 지식인들의 반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화 제목이 기생충이거든요. 그럼 기생충을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영화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빈부격차 얘기를 하면 보통의 담론들은 되게 부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류층을 공격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화는 그 반대 지점에 있다고 해야 되나라고 해서 그럼 서민을 그런 존재로 규정하는 거냐라고 해서 굉장히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는 부자를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이제 가난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정 공생에 보이지 않는 룰 이런 거를 좀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어떤 다양한 장르나 특히 이제 블랙 코미디 방식으로 접목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다루던 그런 빈부격차 문제하고는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가난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불행으로 그러니까 다가간다는 일종의 부메라 효과처럼 네. 온다는 것이고요. 거꾸로 가난한 사람도 너무 그 불에 관련돼 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게 되면 서로에게 이제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것이어서 무조건 부자를 뭐 공격하고 혐오하고 그들의 것을 내가 좀 뺏어서 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일종의 또 다른 악을 낳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비틀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빈부격차 담론에 익숙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는 점.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빈부격차 담론이라는 게 약간 흥부와 놀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놀부는 못됐고 흥부는 착하고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담론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사회 시스템으로 빈부격차가 정착됐고 그 안에서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빈부격차의 담론이 저는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그렇죠. 특히나 이제 부자의 이제 부축적 수단이 IT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보통신하면 새로운 그런 해방 또 뭐 수평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그려줄 것처럼 했지만 결국 이 IT 같은 경우에도 빈부격차를 양산하고 있고 또 부자들은 또 그 밑에 반지하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여유 있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부자들의 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보여줬고 심지어는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경제 성장과 개발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이제 빈부격차는 발생할 수 있고 그 점에서 또 이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사실은 미국 같은 특히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가 당연한 곳이고 그렇다 보면 빈부격차는 굉장히 그냥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기생충이 이런 상을 받았다는 건 이제 서구 사회도 빈부격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고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준 반증이 아닐까 전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제 그 안에 그런 이제 반지하방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지하실에 갇혀 있었던 보이지 않는 또 그런 존재들이 있거든요. 봤더니 그게 자영업에 실패해가지고 특정 어떤 상표명이 나오기도 하지만 맞아요. 그렇게 자영업에 내몰려가지고 거기서 또 망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중산층이었다가 네. 이제 자영업을 여러 차례 하면서 망한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여기서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네. 되게 이제 빈곤층에 빠지는 것은 빈곤층이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중산층에 있다가도 뭐 실직이 된다거나 또 실직이 돼서 자영업이 됐을 때 자영업을 또 실패해가지고 결국 지하실에 숨어 살아야 되는 그 나락에 빠는 어떤 구조가 지금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게 결국엔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 다 이 빈곤 문제,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거꾸로 이 한 편의 영화에서 모든 걸 다 응축시켜가지고 네. 보여주기 때문에 흥미롭고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묵직한 내용일 수 있지만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맞아요. 특히 뭐 조여정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약간 허당끼 있는 연기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 또 송강호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서민 캐릭터로서 잘 보여주었는데 그 서민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또 한계들을 거꾸로 신랄하게 좀 보여줘서 이런 점들이 참 배우의 연기의 호연 그리고 블랙 코미디를 포함해서 약간 스릴러 방식의 그런 연출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 융합 장르다 이런 지적이 있고 또 봉태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세밀한 묘사를 이제 해서 항상 인기가 많은데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원래 봉준호 감독이 만화 작가였어요. 네, 학교 다닐 때 네. 만화를 그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만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밀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풍자라든지 위트라든지 또 재미있는 어떤 탁월하죠. 설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아울러서 지금 현재 대중성과 예술성을 같이 결합해야만이 주목을 받는 그런 시대의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세계를 좀 석권하고 네. 있다. 그래서 아카데미나 글로브는 이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좀 외면할 수가 없는 그렇겠네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봉 감독이 사회학과 출신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설국열차로 이미 이제 계급화에 대한 문제 의식을 사회에 내던졌죠. 네. 내던졌는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국열차라는 건 약간의 정말 가설, 그러니까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정말 이 기생충은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송강호에 대해서 이선균이 그러니까 그 소위 있는 자라 대변되는 사람이 송강호한테는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지하철 탈 때 나는 냄새야. 여기에서 저 지하철 타고 출근했거든요, 오늘. 지하철 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아주 대중적으로 이 빈부격차 문제를 풀어낸 굉장히 탁월한 영화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가지고 빈부격차 문제를 끄집어내고 또 그 냄새 난다라고 하는 그 이선균 씨의 이야기 때문에 뭐 송강호 씨가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게 이 빈부 문제를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클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단어를 가지고 표현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는 먼 미래 가상 상황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계급의 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인류 파멸을 둔 어떤 SF적인 요소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생충 같은 경우는 장르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리얼리즘 소설과 같은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4인 가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절절한 느낌이 네. 많이 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 돈 문제 나오면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럼요. 좀 더 이제 대중성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생경제다 보니까 경제 쪽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사실은 이 버니 샌더스라는 그 예전 대선 후보였던 그분도 사회주의를 지지했고 여기에 대해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굉장히 지지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의 갤럽 조사 결과 미국 청년들 51%가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를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폐해에 자기 인생을 꽃도 못 펴봤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지금 젊은 세대들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책도 그렇고요.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인 가족인데 거기에서 이제
두 자매, 그 남매가 남매. 등장하죠. 네. 근데 그 남매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인 어떤 스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스펙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펙 위주의 중심 사회에서 좌절된 청춘들을 거꾸로 반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 두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위조 얘기가 나오게 되고 네.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사건과 맞물려 가지고 작년 한 해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꼭 예견한 듯한 네. 저 영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잘못됐지만 네. 충분히 그 위조를 통해 가지고 부자들의 그런 재산을 탈취하고 싶은 그런 반감들을 아우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탈취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분명한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주의라는 거는 이 재산을 부자들 걸 몰수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분배한다는 어떤 논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빈부격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방지를 해서 좀 부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제 메시지죠. 평론가님 말에 동의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사회주의는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나눠주는 그런 극단적인 건 아니고요. 그거 거기서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자본주의의 폐해를 복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주의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생충에서 만약에 그 사인 가족한테 이제 탈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복지 정책 차원에서 지원이 됐더라면 맞아요. 그렇게까지 위조를 하고 부잣집에 들어가 가지고 극단적인 어떤 상황까지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심지어 네. 저는 그 와이파이 잡으려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막 안달복달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야 정보통신 격차를 좀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라도 좀 충분히 지원해서 와이파이라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저렇게 어려운 집 사는데 와이파이가 뭐가 중요하냐 했지만 요즘 같은 세대에 그렇죠. 와이파이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 네. 정보 때문에 많은 격차가 또 벌어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말씀하신 그래서 거예요. 지금. 뭐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보의 거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사실 정보를 잘 알아야만이 다시 또 뭐 그런 생산도 하고 또 소유도 높이게 되는데 네. 심지어는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다 하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또 그걸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또 금융에서도 또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제 부가 또 악순환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화장실에서 그 와이파이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장면이 웃음을 줬지만 그 장면을 보고 한편으로 이렇게 뒤돌아서면 이게 결국에는 테크놀로지가 새롭게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정보고차 문제가 크고 그것 때문에 부의 또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부자들은 그 이성균 씨가 맡았던 부연층은 디지털 쪽에 이미 진출해가지고 그렇죠. 또 막대한 부를 쌓고 있구나. 그리고 자영업을 통해 가지고 뭐 일종의 카스테라를 팔기 위해서 나섰다가 또 카스테라 집이 또 망해가지고 반지하방으로 가가지고 이 장마가 됐을 때 일종의 물이 넘쳐가지고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양극단화된 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남일은 좀 아니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 댓글 보면요. 사실 저는 지하나 반지하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세요? 그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여유 있게 감동받고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반지하나 지하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고 옆에 웃는 사람이 너무 무서웠다라는 평을 받고 나 역시도 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반지하방에서 오래 살았고요. 그다음에 그 홍수가 날 때 장마질 때 물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네. 그걸 퍼냈던 기억이 그러니까 나거든요. 그 장면 보고 그냥 제가 느낀 마음과는 또 다르지 네.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옛날 이야기 가지고 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사실 제가 또 반성할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되게 반지하방 정서 얘기를 할 때 그건 과거형이다. 나 고생했다. 낭만적으로 네, 풀고 나 옛날에 그랬다는데 지금 현재형이고 그럼요. IT 시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맞습니다. 과거형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 세대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점이 또
이 시대에 그 기생충이 주어주었던 그런 그럼요. 화두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환호를 받는 건 슬프게도 지금 우리 시대의 반제와 대저택의 그 구조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통용되고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생생경제에서 이 영화에 대해 좀 주목해 봤습니다. 영화가 영화로 끝나는 그날까지 생생경제에서는 상생경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골든글로브 탔으니까 갑니까? 그 다음 네. 아카데미 갑니까? 다음 달 9일에 있는데요. 네, 아카데미 같은 경우 지금 예비 후보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주제가상도 있는데 네. 예비 후보는 아직 이제 후보를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2월 달에 아카데미상이 열리는데 1월 말쯤에 본격적으로 뭐 감독상이라든지 각본상에 관련된 후보가 발표될 것으로 이제 일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감독상과 이 작품상 후보에 오르기를 일단 고대하겠습니다. 네, 오르면 가능성 큰 거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영화 오르면 한 번 더 뵙고 또 토론 아니고 수다에서 뵈야죠. 그렇습니다. 네. 수다 떨죠.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